남편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황망하고 비통한 채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재수씨, 힘내세요. 산 사람은 살아야죠. 힘이 안 나네요. 장례식 인사로 힘내라는 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남편의 친구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괜히 화가 났어요. 현식이 회사 돈 가지고 날은 그 몹쓸 인간은 꼭 잡힐 겁니다. 그 직원은 돈만 훔친 인간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을 저승으로 내몬 인간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경찰이 꼭 잡아준다고 하니 기운 내세요. 그 직원이 잡힌다고 해서 제 남편이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 지금 그 여자를 만나게 되면 저승길에 같이 가고 말 거예요. 재수씨, 아이들을 생각하셔야죠.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해도 곱게 대답이 나오지 않으니 괜히 위로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제 남편의 회사 돈을 훔쳐서 도망간 한 직원 때문에 1년 넘게 몸고생 마음고생을 하다가 그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 그 직원은 저에게 원수였고 반드시 복수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어린 자식들을 건사하려고 정신을 차리고 일을 다녔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도둑맞고 질질 끌고 가다가 빚만 늘었거든요.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으니 제가 몸을 움직여야만 했답니다. 급하게 일자리를 잡은 곳은 집 근처 식당이었어요. 국밥을 종류별로 파는데 시장 상인들에게 배달도 해야 해서 식당 안과 밖으로 바쁘게 일했습니다. 아이들은 초등학생이어서 제 손이 필요하니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 식당 일을 마쳤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녁을 먹고 잠들면 야간에 편의점 알바를 4시간 하고 돌아왔어요. 이런 삶을 수년 동안 지냈더니 어느새 아들, 딸은 대학까지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에게 일을 하지 말고 효도만 받으면서 편히 살라고 자식들이 그렇게 일하지 말렸어요. 하지만 저는 가만히 쉬는 게 체질에 맞지 않아서 식당 일만 하기로 했답니다. 강산이 한 번 더 지나갈 때까지 식당 일은 고정적으로 하면서 돈을 모았습니다. 딸은 석사를 취득하고 박사 과정을 밟는 중이었고 아들은 대학 나온 이후로 줄곧 회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같은 회사에 다니는 어여쁜 애인과 결혼한다고 하더군요. 엄마, 치연이도 왔어. 얼른 들어와. 밥 차리고 있으니까 어서 손만 씻고 앉아라. 엄마, 우리 오늘 정식으로 허락받으러 왔는데. 정식으로 허락을 받다니? 내가 언제 채연이 만나지 말랬냐? 아니, 결혼하겠다고. 결혼? 벌써? 조금 이른 감이 있긴 한데 회사에서 대출 좀 받고 신혼집 마련하고 채연이랑 같이 부지런히 갚으면 될 것 같아. 아니면 장인어른이 도와주시겠대. 철연아, 아무리 그래도 채연 아버지한테 도움받는 건 좀 그렇지. 아무리 재력 있는 분이어도 결혼하면 네가 가장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야. 나도 알아. 그냥 해본 말이야. 엄마가 경제력 때문에 반대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돈을 모아서 하면 좋겠지만 너희가 결혼하겠다고 하니 어쩌겠냐. 엄마가 모은 돈 줄게. 아이고 엄마,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받아. 고생 하시면서 번 돈으로 우리 남매 키우셨는데 결혼 자금까지 받으라고? 안 그럴 거야. 내 능력대로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그냥 축하만 해줘. 그래요, 어머님. 저희 둘이 알아서 잘 살게요. 저희 둘이 같은 회사이고 대출도 같이 받으면 돼요. 양가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충분히 결혼할 수 있어요. 채연이 네 생각도 그런 거야? 둘이 아주 손발이 척척 맞네. 며느리까지 자기들 힘으로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거절해서 뭐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자식 인생은 자식 인생이니 제가 말려서 뭐가 좋겠나 싶어 축하해주고 장가 보내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들과 예비 며느리는 바로 사돈집에 가서 허락을 받았대요. 제가 사돈 부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채연이만 보고 무조건 훌륭하고 좋은 분들이라고 확신했어요.
곧 상견례 날이 잡혔고 드디어 사돈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돈 어른의 얼굴은 채연이와 많이 닮았는데 안사돈은 성형수술을 많이 한 얼굴이었어요. 흔히 볼 수 있는 강남 미인의 얼굴이었답니다.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안사돈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긴장해서 그런가 싶어 일부러 말을 붙였습니다. 안사돈, 정말 미인이시네요. 우리 악수나 한번 할까요? 네? 아닙니다. 목소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네요. 성우처럼 예뻐서 제 귀에 많이 익은 것 같아요. 그러셨어요? 저기 애들 결혼 이야기부터 할까요? 사돈 부부는 저희 아들을 사위로 맞이해 주시는 거 맞죠? 저한테는 자랑스럽고 멋진 아들인데 두 분께는 어떻게 비춰질지 궁금하네요. 사돈, 당연히 훌륭하고 마음에 들죠. 제 사위로 인정한 지 오래입니다. 당신 마음은 그래? 난 아닌데. 여보, 당신 무슨 말이야? 갑자기 애들 결혼에 찬물을 뿌리려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 채연이가 아깝잖아. 우리 집안은 부자라서 채연이가 더 잘난 남자를 만나고도 남는다고. 그런데 철연이는 그냥 평범하잖아. 회사만 대기업 다니는데 그것도 우리 딸이랑 같은 데 다니는 거고. 훨씬 더 잘난 남자를 만나고도 남는다고. 이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철현군이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호들갑을 떨던 사람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사돈한테 신뢰되는 말은 하지 말지. 사돈어른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사돈 어디서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안사돈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갑자기 이름이요? 그리고 날 안다고요? 내 이름은 김채니예요. 김채니 씨요? 그럼 제가 모르는 사람인가 봐요. 착각했나? 당연하죠. 난 철연 엄마를 처음 봅니다. 다시 정정할게요. 채연 엄마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내 눈을 자세히 봐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진짜 날 모르겠어, 제니야? 내가 널 아주 오랫동안 찾아다녔어. 보고 싶었다. 저의 눈빛에 안사돈은 허공으로 눈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벌떡 일어나서 안사돈을 향해 선물을 내밀었습니다. 성형수술로 많이 달라진 안사돈은 제가 기억한 사람이 분명히 맞았습니다. 어떤 사람이냐고요? 누군지 기억을 더듬으며 잠시 과거 이야기를 적을게요. 사모님, 오늘도 도시락 싸우셨군요. 우리 회사에 사모님이 오시면 화내진다니까요. 김대리, 매번 칭찬해줘서 고마워. 김대리가 환영해주니까 더 자주 오고 싶다니까. 사모님, 이젠 김대리 말고 이름 불러주세요. 우리 언니 동생처럼 지내면 안 돼요? 그래. 편하게 말숙이라고 부를게. 말숙아, 직원들 다 오라고 해. 밥은 먹고 일해야지. 알았어요, 사모님. 아니, 언니. 그래, 내가 말숙이 네 언니 할게. 남편 부하 직원들 중에서 김대리, 말숙이가 참 잘 따랐어요. 그래서 동생 삼고 친하게 잘 지냈죠. 어느 날 말숙이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저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언니, 나 이제 어떡해요? 하나 있는 가족인 엄마가 떠나버렸어요. 난 이제 고아예요. 어머니의 명복을 빌게 말수가.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있잖아. 언니가 있으니까 나한테 의지해. 언니, 나 좀 안아줘. 나 너무 슬퍼. 혼자 되는 거 너무너무 싫어. 우리 말숙이가 많이 슬프고 충격받았구나. 어머니가 좋은 곳에 가셨을 테니 천천히 가슴에 묻어.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언니도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했지. 그랬지. 나도 그땐 너처럼 슬프고 힘들었었지. 말수가 언니한테 의지해.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불러. 안 그래도 말숙이는 가난하고 딱한 사정이었는데 어머니까지 돌아가셔서 매우 안 되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주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했답니다. 회사에 자주 도시락을 싸갈 때마다
말숙이에게 줄 밑반찬을 따로 싸서 줬고 가끔씩 따로 불러서 놀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말숙이가 딱하기도 하지만 이상하게 정이 많이 가서 진짜 동생이 생긴 것 같아 저 또한 의지를 했던 거였죠. 하루는 말숙이가 사귀는 남자를 저에게 가장 먼저 보여줬습니다. 늠름하고 훤칠해 보이는 남자가 들어오자 바로 말숙이에게 멋있다고 칭찬의 말을 해줬어요. 와, 네 애인 굉장히 멋있다. 우리 말숙이가 드디어 인연을 만나서 시집을 가는 건가? 언니, 아니에요. 저희는 아직 사귄 지 얼마 안 됐어요. 사귄 기간이 얼마나 되든 무슨 상관이야. 사람만 좋으면 그만이지. 저기 철수 씨, 우리 말숙이랑 어떤 마음으로 사귀는 거예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유부단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확신을 내리지 못했어요. 말숙 씨 미안해. 이렇게 대답해서.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철수 씨랑 같은 마음이니까 부담 안 가져도 돼. 철수 씨의 말과 행동을 보니 사랑하는 여자를 대하는 자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딱 보아하니 그냥 스쳐가는 인연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철수 씨가 자리를 잠시 비웠을 때 솔직하게 일러줬습니다. 말수가, 아무래도 저 남자는 아닌 것 같아. 널 좋아하는 게 느껴지지 않아. 내가 매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멋있는 사람인데 아깝네요. 다른 멋진 남자도 많으니까 다른 사람도 만나봐. 되도록 많이 만나는 게 좋아. 언니 말대로 해볼게요. 세상에 남자가 철수 씨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언니, 저 화장실 좀. 말숙이까지 자리를 비워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곧 철수 씨가 들어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희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고 서로의 시선을 피했답니다. 그런데 곧 철수 씨가 저에게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저기 옥자 씨라고 했죠? 내 이름이요? 맞아요. 저기 옥자 씨, 말숙 씨랑 친한 언니라고 하셨죠? 네, 친동생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이예요. 철수 씨, 제 동생한테 관심 없으시죠? 그게 그러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확실하게 느낀 게 있긴 해요. 확실하게 정리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옥자 씨한테 반했습니다. 저 옥자 씨랑 애인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철수 씨의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커피를 마시다가 코로 뿜어버렸어요. 기침을 콜록콜록 하자 휴지를 건네는데 이를 거절하고 옷으로 닦고 제가 유부녀임을 일러줬습니다. 난 결혼해서 애가 둘이에요. 정말요?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옥자 씨. 방금 한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모르고 한 말이니 알겠다고 빨리 다른 소재로 대화를 돌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희 둘이 나눈 대화를 말숙이가 들었습니다. 뒤에 멍하니 서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눈에서 레이저를 쏘듯 강렬하게 쏘아보고 있었답니다. 말숙아, 거기서 뭐해? 얼른 앉아. 치, 웃기네. 내 남자친구를 소개해줬더니 꼬셔버린 거야, 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꽤 문란한 여자인가 봐요? 뭐? 너 우리 얘기를 들은 거니? 말수가 오해야. 내가 꼬신 게 아니라 철수 씨가 아무것도 모르고. 됐거든요. 난 언니를 진짜 친언니처럼 따르고 좋아했는데 이런 식으로 제 뒤통수를 치니 진짜 꼴 보기 싫네요. 둘이 바람 피우고 놀다가 돌아가세요. 그럼 난 이만 갑니다. 말숙이는 저의 해명을 들었는데도 무조건 제가 철수 씨를 꼬셨다고 생각하며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회사에 도시락을 싸들고 찾아가 말숙이를 따로 불러 다시 해명했는데 삐쳐서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친자매처럼 지내는 일은 더는 없었습니다. 유치하지만 이게 저와 말숙이의 관계가 끝난 사건이었답니다. 다시 남편의 부하 직원으로 대하며 가끔 회사에서 얼굴을 보고 지내는 사이가 되었고 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제가 인사를 하면 말숙이는 무시하고 지나갔답니다. 그때 확실하게 알았죠.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것이고 이제라도 인연의 끈을 끊어서 다행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남편 회사에 도시락을 갖다 주는데 말숙이가 친근한 말투로 청첩장을 건네주더라고요. 사모님, 저 결혼하게 됐어요. 와주실 거죠? 결혼? 내 남편만 가면 되지 않나? 사모님, 그러지 말고 자리 좀 채워주세요.
사모님이 오셔야 제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그러지요. 청첩장이나 보여줘. 어떤 남자랑 결혼하는지. 청첩장을 받고 펼쳐봤더니 웨딩 사진이 새겨져 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신랑이 철수 씨였습니다. 말숙이가 마음에 안 들고 저한테 반했다던 그 남자요. 그때 일로 둘이 헤어진 줄 알았는데 계속 만나온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과거 일을 묻고 싶지 않아서 그냥 청첩장을 다시 접어서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남편이 가자고 해서 억지로 다녀왔답니다. 유부녀가 된 말숙이. 김대리는 회사를 계속 다녔는데 제 남편에게 큰 부탁을 했어요. 자기 신랑이 현재 백수가 됐다며 회사에 취직 자리를 부탁하더라고요. 그걸 들은 저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그런 사정까지 다 들어주지 말라고 일렀습니다. 여보, 김대리 웃기더라. 지 남편 취직 자리를 왜 당신한테 달라고 해? 절대 들어주지 마. 여보, 어차피 창고 관리자랑 허드렛 일 할 사람 필요해. 당신도 알잖아. 얼마 전에 박씨 아저씨가 관둔 거. 그 자리에 앉혀두면 일을 잘할 것 같은데. 그 자리도 아까워. 난 김대리 마음에 안 들어서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으면 해. 우리 마누라가 김대리를 진짜 안 좋게 본 모양이네. 여보, 생각해보고 결정할게. 그리고 창고 관리자가 안 들어오면 하는 수 없이 철수 씨 쓸게. 남편은 어차피 뽑아야 할 직원이 있으니 철수 씨를 염두에 둔다고 했네요. 그런데 창고 관리자가 계속 지원자가 없어서 얼마 뒤에 바로 철수 씨를 남편 회사에 취직시켰습니다. 제가 회사에 점심 도시락을 싸서 찾아가면 김대리와 철수 씨는 둘이 아주 로맨스를 찍고 있었답니다. 꼴 보기 싫어서 눈을 피하면서 다녔죠. 그런데 몇 달 뒤에 철수 씨가 무단으로 회사를 빠졌습니다. 그날 점심까지 출근을 안 해서 남편이 김대리한테 물었습니다. 김대리, 자네 남편한테 무슨 일 있어? 오전 내내 얼굴이 안 보이네. 사장님, 그 인간 이제부터 안 나올 거예요. 저랑 이혼했거든요. 뭐? 이혼? 왜? 아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혼을 해? 김대리 괜찮아? 사장님, 그 인간이 바람나서 다른 여자랑 벌써 살림 차렸어요. 내가 그걸 보고 미쳐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고요. 아무튼 그 인간은 오늘부터 안 나올 겁니다. 남편은 김대리를 걱정하는 것처럼 말했고 또 속으로는 일 잘하는 사람이 관두게 되어서 아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한 김대리는 저에게 다시 언니 소리하면서 들러붙었습니다. 사모님, 언니 말이 맞았어요. 저랑 철수, 그 자식이랑은 인연이 아니었어요. 그때 언니 말을 듣고 사귀는 게 아니었는데 언니한테 추파 던지던 그놈을 왜 받아줬는지 모르겠어요. 김대리, 호칭 똑바로 해. 난 자네 언니가 아니야. 그리고 선택은 다 스스로 하는 거지. 김대리가 선택했고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 누굴 탓하지 말고 너 자신을 탓해. 사모님 많이 까칠하시다. 제가 그동안 미웠나 봐요. 괘씸했지. 너 길에서 날 봐도 무시하고 지나가고 그랬잖아. 내가 그랬었나? 사모님 죄송해요. 됐어 김대리. 나한테 사적인 말은 자제해. 난 자네랑 친해지고 싶지도 기대게 해주고 싶지도 않으니까. 너무하시네. 그래요, 알겠어요. 내가 그렇게 싫다고 하니 제가 더 뭘 어쩌겠어요. 김대리가 이혼당하고 저에게 친해지려고 한 모양인데 저는 한번 배신당했기 때문에 또 김대리를 받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주말에도 혼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해서 점심에 도시락을 싸서 찾아갔어요. 남편의 사무실 문을 여니 김대리가 소파에 혼자 누워 있었습니다. 뭐야 김대리, 거기서 뭐해? 아, 사모님 오셨군요. 피곤해서 잠깐 누워 있었어요. 그렇다고 내 남편 사무실에 누워 있나? 직원 사무실 가서 쉬든지 해. 사모님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요? 제가 사장님을 꼬시기라도 할까봐 겁나세요? 뭐? 진짜 유치하네 김대리. 거울 안 봐? 내가 그런 걱정을 할 것 같아? 뭐라고요? 이봐요 사모님, 농담으로 한 말인데 그걸 그렇게 받아치세요? 정말 성질나네. 내 얼굴이 뭐가 어떻다고 그런 막말을 하세요. 김대리야말로 농담을 해도 될 사람인지 봐가면서 해. 내가 너랑 농담 따먹기는 할 군번으로 보여? 싸가지 없이 내 남편 사무실에서 처자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하든 집에 가든지 해. 그렇게 험하게 호통을 치고 김대리를 쫓아냈답니다. 한번 미운 털이 박히니 끝까지 김대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이 거슬렸습니다. 그런데 김대리가 작정을 했는지 제 남편을 진짜로 꼬시다가 된통 쌍욕을 먹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남편이 김대리의 싸대기를 갈기며 욕을 하더라고요. 이게 돌았나? 회사 사장이 그렇게 만만해? 어디 술집 여자처럼 내 몸을 더듬어? 너 이혼당하니까 옆구리 시려서 죽을 맛이냐? 그렇게 헛헛하면 헛발에 가든 아빠방을 가! 돈 주고 가서 놀라고 이 무식하고 멍청한 기집애가 어디 감히 사장 몸을 더듬거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직원들 보는 앞에서 한숨을 길게 쉬며 말했습니다. 에휴, 싼티난다. 고작 한다는 게 내 남편 꼬시는 거야? 왜? 사장이니까 꼬시면 팔자가 좀 필 것 같았어? 여보, 김대리 당장 잘라버려. 사모님 죄송해요. 사장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앞으로는 절대로 이상한 실수 같은 거 안 할게요. 이렇게 빌게요. 김대리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귀싸대기를 한 대 후려버리고 더럽다고 침을 뱉어줬습니다. 남편은 찝찝거리면서 김대리를 회사에 남겨둬야 할지 잘라버려야 할지 고민에 빠졌답니다. 제가 무조건 잘라버리라고 했더니 김대리가 돈도 없고 이혼까지 당해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불쌍한 사람이라며 조금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결국 며칠 동안 싹싹 비는 김대리는 용서를 받고 계속 직장 생활을 했답니다. 그렇게 한 달 뒤 회사 돈을 모두 훔쳐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남편은 충격을 받고 당장 경찰에 신고했으나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잠수를 타버린 김대리를 찾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어요. 흥신소와 탐정을 고용해서 수십억의 돈을 가지고 도망친 김대리를 사방 곳곳을 찾아봤지만 어디에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답니다. 1년의 시간이 지나도록 잡지 못했죠. 그래서 제 남편은 스트레스와 빚에 허덕이다가 끝내 스스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이후 제 삶은 고생길이었죠. 이렇게 김대리에 대해서 말한 이유는 바로 제 아들 상견례장에서 마주친 여자가 말숙이 김대리가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제 가정을 망하게 하고 남편을 그렇게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제 안사돈 자리에 앉아있던 겁니다. 얼굴을 갈아엎었고 이름도 제니인지 젤리인지로 바꿨지만 목소리와 눈빛은 확실하게 김대리가 분명했습니다. 어찌된 영문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선물을 주려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예요, 철현 어머니? 뭐 하시려고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선물을 줘야지. 말수가 어금니 꽉 깨물어라. 제가 날린 싸대기에 안사돈은 의자에서 벗어나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사돈어른이 깜짝 놀라며 뭐하는 짓이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지갑에서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사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제 아내를 왜? 사진 보세요. 제 남편입니다. 이 여자 때문에 세상을 등진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제 아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 말숙이가 도망가서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고 해도 채연이 나이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사돈어른, 이 여자가 진짜 마누라 맞아요? 계산을 대충 해보니 채연이를 낳았을 것 같지 않은데? 그걸 어떻게? 맞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재혼한 사람입니다. 사돈, 제 아내를 알던 사람인가요? 그래서 과거의 일로 따귀를 날린 거예요? 네, 김제니가 아닌 김말숙, 김대리, 내 남편의 회사에서 일하던 기집애였습니다. 저 기집애가 회삿돈 수십억을 훔쳐서 도망가는 바람에 우리 집안은 망했고 남편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원수의 눈은 기억합니다. 제 말에 사돈어른과 예비며느리는 입에 개거품을 물며 놀라더군요. 그동안 집안에서 행실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바르게 사는 척을 좀 했나 보더라고요. 사돈어른에게 사기꾼 말숙이에 대해 일러줬더니 진짜 크게 놀랐습니다. 사돈어른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닐 줄 알았답니다. 제가 어떻게 만났냐고 물었더니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제 아내는 15년 전, 아마 그때쯤일 겁니다. 처음 만난 게 교회였어요.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제가 무슨 일이 있는지 위로해 주려고 물었답니다. 그래서요? 무슨 일이 있었대요? 남편과 자식이 세상을 떠나고 상처가 너무 심해서 노숙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로 거짓골이었습니다. 우리 재산 빼돌리고 돈놀이하다가 다 잃었던 모양이네요. 사돈, 제가 김말숙 이 기집애를 계속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탐정이 경마장에서 김말숙 사진 들고 돌아다니며 물었는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대요. 김말숙은 알아주는 도박꾼이라고.
돈을 다 잃고 사라졌다고 했어요. 아마 그때쯤 돈을 다 잃고 교회에 가서 사돈어른을 꼬신 모양입니다. 사돈어른 그때 처음 봤을 때도 지금처럼 성형 괴물이었죠? 그거 다 제 남편 회사 돈으로 한 거예요. 야, 김말숙, 내 말이 맞지, 이 십장생아? 이보세요. 난 김말숙이 아니에요. 김젠이라고요. 그래? 그럼 경찰서 가서 신분 확인을 좀 해보자. 너 그동안 잘도 숨어 살았는데 오늘로써 정체를 밝혀주고 참교육을 시켜주겠어. 이봐요, 철현 엄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내가 돈을 훔친 여자라고요? 난 당신을 오늘 처음 본단 말이에요. 난 평범하게 결혼해서 애를 낳고 살다가 가족을 잃고 혼자 길바닥 인생을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라고요. 말수가, 네가 아무리 다 바꿨다고 해도 눈동자와 말투는 고치지 못했어. 옛날에 그 천박함이 그래도 느껴지는구나. 아무리 거짓말해봤자 넌 나한테 안 통해. 인정하지 못하겠니? 상관없어. 경찰서 가서 진실을 밝히면 되니까. 제가 호통을 치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일렀더니 되레 말숙이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봐요. 아니, 이 미친 여자야. 사기당한 게 20년 전이라며? 그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거 아니야. 무슨 죄로 날 경찰서로 끌고 가겠다는 거야? 허허, 벌써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돌렸구나.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여보, 채연아, 그만 가자. 이런 정신 나간 여자랑 사돈 맺을 일도 없고 날 이상한 여자로 취급하고 손찌검까지 하는 여자를 더는 상대하지 못하겠어. 그만 일어나자. 말숙이의 말을 듣자 사돈어른이 말숙이를 믿는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무례하게 대했으니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면서 예비 며느리인 채연이의 손목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세 사람이 등을 돌리고 나가려고 하자 제가 아직 할 말이 많이 남았다고 일러줬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추적하고 있는 김말숙이 말입니다. 몰래 불법 도박판을 운영하다는 사실을 제가 파악했어요. 피해자도 있고 형사 고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 여자가 김말숙인지 아닌지는 경찰에게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제 아내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최련 어머님, 저희 식구들은 돌아가겠습니다. 더 괴롭히지 말아 주시지요. 아니요, 못 나갑니다. 지금 형사들이 오고 있거든요. 제가 문자로 형사한테 김말숙을 발견했다고 보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왔다네요. 엄한 사람을 잡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우린 형사조사고 뭐고 다 거부하겠습니다. 그건 마음대로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럼 할 수 없네요. 제가 강제로 못 나가게 해야겠어요. 사돈 식구들이 룸에서 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았습니다. 비키라고 경고하는데 제가 피식 웃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절대로 형사가 오기 전에 나갈 수 없다고 경고했고 제 몸에 손을 대는 순간 공범으로 알고 형사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사돈어른과 예비며느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마음이 급해진 말숙이가 저를 밀쳐내더군요. 비키란 말이야. 말숙아, 너 나한테 걸렸어. 내가 널 추적한다고 쓴 돈이 꽤 많아. 20년을 그렇게 쫓아서 드디어 잡았는데 내가 널 그냥 보내줄 것 같으냐? 네가 나와 내 남편 그리고 내 아들과 딸의 인생을 망친 거 수백 배로 돌려받게 될 거야. 넌 절대로 무사히 돌아갈 수 없어. 에이씨, 야 비켜. 난 말숙이가 아니라고. 제니라고, 제니. 제니가 말숙이고 형사들 오면 확인해 줄게. 기다려. 끝까지 앞을 가로막았더니 말숙이 마음이 급해졌는지 저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양손으로 저를 밀치려고 하자 몸을 모로 돌려서 어깨로 말숙이를 밀었습니다. 절로 비키라고. 당장 비켜. 왜? 슬슬 겁나나? 말수가 삐유 삐유 소리 들리냐? 안 들리거든. 난 여기 갇힌 게 화날 뿐이라고. 저리 비켜. 저는 몸에 힘을 주고 이리저리 빠져나가려는 말숙이를 막았습니다. 이윽고 형사들이 문 앞에서 노크하길래 열어줬습니다. 형사들이 들어오자 말숙이가 식은땀을 뚝뚝 흘리더니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옥자 여사님, 저 여자가 김말숙이에요? 사진이랑 많이 다른데요. 지문 찍어봐요. 지문은 성형이 안 되니까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네, 실례합니다. 잠시 이쪽으로 와주시죠. 싫어, 안 가. 협조 좀 해주세요. 간단한 일이니 지문만 이 기계에 찍어주시면 됩니다. 말숙이는 끝까지 안 하겠다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스르륵 열더군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버텼는데 이제 와 니들한테 걸릴 것 같아?
파국자, 용케도 날 알아봤네. 그래 말수가 이제야 인정을 하네. 어서 지문 검사하고 사기 도박으로 사람들 등쳐먹은 혐의로 잡혀가라. 내 남편 회사에서 훔쳐간 돈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널 철창 안으로 가둘 거야. 아니, 난 절대로 안 잡혀. 돼지면 돼졌지 감옥에는 안 간다고. 말숙이가 창문 난간에 서자 사돈어른과 예비 며느리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부녀는 진짜 김말숙이 맞느냐며 사기꾼이었고 지금도 사기로 수배 중인 인물이 맞느냐고 물었답니다. 말숙이는 대답하지 않고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쾅 소리가 나서 뛰어가서 창밖을 봤더니 화단에 자빠진 말숙이가 일어나더니 다리를 쩔뚝이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들은 바로 계단으로 내려가서 추적했고 저는 여유롭게 사돈어른과 며느리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사돈어른도 채연이도 사기당하고 살아왔네요. 무려 15년이나. 정말 제 아내가 사기 도박꾼이에요? 그리고 사돈의 부군께 사기치고 도망갔던 인물 김말숙이 맞습니까? 눈으로 다 봤으면서 뭘 더 증명하라는 겁니까? 곧 형사들이 체포하고 연락할 겁니다. 우린 그때 경찰서에 가면 돼요. 자, 그럼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요? 어머님, 지금 제가 너무 놀라서요. 저희 엄마가 저런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아직 믿기지가 않아요. 사돈,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요. 두 분은 그래도 재산을 잃고 가족을 잃지 않았죠. 난 남편과 남편 회사, 그리고 우리 가정이 모두 풍비박산이 났었어요. 김말숙 그 여자 때문에요. 그런 여자를 감싸고 돌 거면 그냥 이쯤에서 끝냅시다. 철연아, 일어나라. 네 아버지의 원수의 집안 인간들이다. 다 때려치워라. 엄마, 알았어요. 일어날게요.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여자의 집안이라니 절대로 결혼 못해요. 그래, 아직 저 부녀는 김말숙이 한 식구로 생각하는 모양이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 저희 모자가 나가는 동안 사돈어른과 예비 며느리는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집으로 돌아와 형사한테 연락했더니 김말숙을 잡지 못했답니다. 아니 형사님, 그 늙은 여자 하나를 못 잡아요? 내가 눈앞에 가져다가 놓았더니 그걸 놓쳐요? 밥숟가락에 떠먹여줘야 합니까? 내가 잡아다가 경찰서까지 끌고 가야 잡을 수 있겠어요? 그 여자가 8차선 도로를 무단 횡단했어요.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어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한심하기는. 됐습니다. 끊어요. 당신들이 놓쳤으니까 내가 그 여자를 다시 잡으면 넘겨주지 않을 거예요. 내 남편이 있는 곳으로 보내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이 무능한 인간들아. 저는 욕을 한 바가지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도피 중인 김말숙은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았습니다. 카드와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아 위치 또한 파악되지 않았죠. 한 달이 지나고 사돈어른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희 집에 와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옆에 며느리도 같이 꿇어 앉았습니다. 뭡니까? 다시는 볼 일 없다고 했는데. 사돈, 죄송합니다. 제 집사람이 저지른 짓은 저희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순수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여태껏 같이 살았습니다. 저와 딸은 그 범죄자를 더는 가족으로 여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참 결정 빨리 됐네. 한 달이나 지났어요. 이미 버스가 지나도 한참이나 지났다고요. 사돈, 우리 채연이가 철연이와 헤어질 수 없대요. 제발 받아주세요. 이렇게 빕니다. 어머님, 오빠랑 저 헤어지지 못해요. 오빠도 저와 같은 마음이에요. 뭐? 철연이 너 나 몰래 채연이 만났니? 네, 엄마. 이놈의 자식이 잘하는 짓이다. 아들은 일주일 정도 채연이를 안 보고 지냈는데 계속 채연이가 연락을 주고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자기도 마음속에서 채연이를 지울 수가 없어서 결혼을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에휴, 하고 싶으면 해라. 결혼해. 두 사람이 김말숙과 정리했다고 하니 결혼 못할 것도 없지. 대신 조건이 있어요. 사돈, 아직 김말숙이 안 잡힌 거 알죠? 네, 사돈, 도주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형사들이 저와 딸을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김말숙이가 혹시라도 도움을 청하면 나한테 연락해야 해요. 그리고 그 여자와는 다시 엮이면 안 됩니다. 만약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내 남편을 저승으로 보낸 여자입니다. 명심하세요. 사돈어른과 며느리는 무조건 제 말에 복종하겠다고 하며 아들과의 결혼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김말숙만 빼면 채연이와 사돈어른에게 흠이 없으니 저는 결혼을 허락하기로 했죠. 그리고 6개월 뒤 예식을 할 때까지 김말숙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추적하는 걸 포기하고 다른 사건을 맡았어요. 정말 김말숙, 그 기집애는 보통이 아니었네요. 만만하게 봤더니 이 꼴이 났습니다. 결혼식 날 무사히 아들과 며느리가 백년 가약을 맺었는데 주변에 혹시라도 말숙이가 나타날까 해서 유심히 살펴봤는데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애들이 신혼집을 꾸리고 사는 와중에도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사돈어른한테도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얼굴도 비추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돈, 집사람, 아니 김말숙 말입니다. 한 번도 연락이 없습니다. 진짜 맞아요? 몰래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 의식주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절대로 아닙니다. 만약 도와줬다면 애들은 이혼시킬 겁니다. 그건 명심하고 계시겠죠? 아이 사돈, 무슨 말씀을 그리 살벌하게 하십니까? 저한테 재현이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니 믿어주세요. 그래요. 진실인 것 같으니까 믿어주죠. 사돈어른도 말숙이의 소식과 행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손녀가 태어났고 제 딸도 박사가 되었고 시집도 갔답니다. 이 멋지고 예쁜 일들을 하늘의 남편이 같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수백 번 했네요. 어느덧 며느리가 낳은 손녀가 유치원에 들어갔고 딸도 손자를 낳아서 잘 길렀답니다. 저는 일을 하지 않고 쉬엄쉬엄 지내며 자식들과 세상 구경하면서 지냈습니다. 단풍이 예쁘게 물든 10월의 어느 날 동네 노인들과 같이 대공원에 갔답니다. 사진을 찰칵찰칵 찍어가며 여러 곳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밥 시간이 되어서 대공원 안에서 파는 추로스를 사 먹었습니다. 우리 사진 잘 나왔는지 한번 볼까? 엄청나게 잘 나왔어. 한번 봐봐. 아이쿠, 개순이는 사진 작가를 해도 되겠다. 내가 이렇게 예뻤나? 진짜 기가 막히게 잘 찍었네. 어라? 그런데 이 나무 뒤에 뭐야? 나무 뒤에? 뭐지? 노숙자인가? 그런 것 같네. 이 사진 어디서 찍었지? 저기 밑에 큰 나무에서. 그래? 그럼 나 거기에 다녀올게. 자기들 추로스 먹으면서 놀고 있어. 금방 다녀올게. 왜? 노숙자한테 먹을 거라도 주려고? 옥자, 너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저는 추로스를 들고 큰 나무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나무 뒤에서 초라하게 박스를 덮고 있는 노숙자를 발견하고 미소를 지으며 불렀습니다. 날이 아직 안 추워서 버틸만 하시죠? 지금 노숙자 놀리냐? 저리 꺼져. 말수가 여기 있었냐? 그동안 생활 흔적이 나오지 않은 이유가 이러고 살고 있어서 그런 거야? 아니, 당신은 파국자.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장본인. 날 알아보는 걸 보니 그래도 멀쩡한가 보네. 자, 그럼 신고를 해볼까? 그만둬. 조금만 더 참으면 나 공소시효가 지나가. 조금만 버티면 사기 도박한 거 처벌 안 받는다고. 내가 몇 년 동안 이 짓을 했는데 이제 와서 잡혀가라고? 안 될 소리지. 아,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이러고 산 거야? 너도 참 대단하다. 그런데 내가 신고하면 넌 끝이잖아. 신고하기 전에 네 손가락을 분질러 버릴 거야. 한판 붙자는 거지? 나무 뒤로 가자. 사람들 눈에 안 띄는 대로. 네가 날 이기면 보내줄게. 하지만 지면 돼지게 처맞고 감옥 가는 거야. 한판 붙자고? 야, 길바닥의 인생을 몇 년을 살았는데 너 하나 이기지 못할까봐? 그러니까 날 이기고 공소시효 넘을 때까지 도망자 신세로 계속 지내봐. 어서 시작해보자고. 김말숙은 다리를 쩔뚝대면서 일어났습니다. 너 다리가 왜 그러냐? 몰라서 묻냐? 그때 상견례를 하던 날 2층에서 뛰어내렸잖아. 뼈가 부러졌는데 치료를 못 받아서 뼈가 잘못 붙었어. 이게 다 박옥순 너 때문이야. 아니, 그냥 순수히 잡혀서 징역 갔으면 지금쯤 출소해서 새 인생 살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아? 너 정말 바보 아니냐? 감옥 가면 내 비밀 계좌가 털리잖아. 그거 피해자들한테 나눠주면 난 알거지로 출소할 거라고. 아, 비밀 계좌가 있었어? 형사들이 그런 것도 파악하지 못했구나. 좋아, 아무튼 여기서 끝장을 내자. 네가 날 이기면 신고 안 할게. 좋아, 약속은 꼭 지켜라. 나도 실은 널 한 번은 만나고 싶었어. 내 인생을 통째로 조져놨으니까
내 남편이랑 딸과 더는 만나지 못하고 외톨이가 된 채로 7년을 넘게 살았어. 말 더럽게 많네. 빨리 시작하자고 이 똥물에 튀겨버릴 계집애야. 다리를 쩔뚝이며 두 주먹을 쥔 말숙이의 얼굴을 묵사발이 나도록 세게 주먹을 꽂아버렸습니다. 여러 대 날렸는데 꿈쩍하지 않고 서 있더군요. 겨우 이거냐? 야, 길바닥에서 입이 수백 번 돌아갔다가 돌아왔던 나야. 이 정도는 감각도 없다고. 아, 그래? 그럼 이건 어떠냐? 말숙이가 쩔뚝대는 발목을 세게 걷어찼습니다. 이번에는 통했습니다. 중심을 잃고 넘어져서 나무에 기대어 놓고 사정없이 난타했답니다. 이 씹어먹어도 시원찮을 기집애야. 내 남편 회사 돈 훔쳐가서 가정 박살내고 내 남편을 충격으로 무지개 다리를 건너게 만들어? 넌 지옥 중에서도 가장 빡센 불구덩이 지옥으로 들어갈 거야. 야, 박옥순. 한때는 언니처럼 생각했었는데 너랑 나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나한테도 네가 복수의 대상이야. 남편과 딸을 보지 못해서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 알아. 그 두 사람은 나에게 진짜로 가족이었다고. 네가 범죄자인 거 알고 바로 손절치던데? 넌 항상 버림만 당하는 쓰레기구나. 네 남편이었던 철수 기억나지? 나한테 반해서 껄떡대고 그랬었잖아. 한심하게 유부녀한테 밀리고 그랬지. 또 그걸 복수하겠다고 나중에 내 남편 꼬시려고 몸을 더듬다가 된통 얻어맞고 그랬잖아. 기억나? 기억나지?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를 했잖아. 저는 아직도 희죽거리는 긴말숙의 주둥이에 운동화 신은 발을 꽂아 넣었습니다. 더 짓거려봐. 뭐? 웅엉우? 뭐라 하는지 안 들려? 자, 마지막 공격 간다. 이거 처맞고 경찰에 신고하겠어. 이 사기꾼아! 마지막으로 발모가지를 세게 걷어찼더니 나뭇가지 부러지듯이 뚜두둑 소리가 나며 부러졌습니다. 긴말숙은 괴성을 지르며 눈물을 흘렸어요. 112를 눌러 대충 사기꾼 잡았으니 빨리 오라고 불렀습니다. 전화를 끊 차 친구들이 저를 불렀어요. 옥자야, 거기서 뭐해? 중요하게 뭐 좀 하고 있었어. 니들끼리 마저 나들이 해라. 난 바빠서 누구랑 같이 좀 갈 데가 있거든. 누구? 내 앞에 있는 여자. 어디 아무도 없는데? 저는 바로 시선을 내려봤습니다. 잠시 친구와 대화 나누는 동안 긴말숙이 도망쳤더라고요. 360도로 빙빙 돌면서 긴말숙을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숨는데 귀지였으니 아무리 찾아도 근처에는 없었습니다. 젠장 놓쳤어. 놓치고 말았어. 내가 이 사기꾼 기집애를 놓치고 말았다고. 화를 내며 큰 나무를 발로 뻥 걷어찼더니 낙엽이 흔들리는 소리를 내더군요. 그리고 나무 위에서 쿵 하고 뭔가 떨어졌습니다. 어라? 말숙이 너 나무 위에 올라갔었냐? 정말 대단하다. 발목이 부러졌는데 어떻게 올라간 거야? 허리야, 등이야. 무릎, 발, 안 아픈 데가 없어. 언니, 나 좀 살려줘. 며칠만 있으면 공소시효가 끝나. 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았다고. 그동안 노숙하면서 벌 받았으니까. 제발 나 줘. 나 살려줘. 그래, 말수가. 가라. 언니, 정말이야?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가, 이 기집애야. 저는 발길질을 하며 빨리 꺼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긴말숙은 헤헤거리면서 도망치는데 제가 부른 경찰들에게 붙잡혔답니다. 빨리 들어오셨네. 그 여자 사기 도박으로 수배 중인 여자예요. 신원 확인하시고 얼른 잡아가요. 곧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신이 났더라고요. 말숙이는 경찰들에게 잡혀서 신원 확인되고 쇠고랑을 찾습니다. 7년을 버텼는데 이제 며칠만 더 기다리면 자유의 몸이 돼서 내 비밀 계좌에 돈을 쓰면서 호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었는데 박옥자, 너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 그렇게 피가 부글부글 끓도록 화를 내야지. 감옥에서 억울하게 산다고 생각하고 꼭 복수하러 와라. 그때는 직접 지옥으로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7년 동안 노숙하면서 공소시효가 끝나길 기다린 말숙이는 제 손에 잡혀서 감옥행은 물론이고 비밀 계좌를 털려서 알거지가 되었답니다. 하늘에서 남편이 저에게 복수할 기회를 내려준 것 같았네요. 그렇게 저의 복수는 완전히 끝이 났고 말년을 매우 즐겁게 보내고 있답니다. 여보, 이제야 당신 복수를 했네. 편히 쉬어. 나도 훗날 당신 곁으로 갈게. 우리 자식들이랑 손주들 잘 사는 거
더 구경하면서 천천히 갈 테니까 급하게 부르지 마.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친 악연이자 원수인 김말숙 대리와의 복수극이었습니다. 시원하고 통쾌함을 느끼셨길 바라며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저는 30대의 남성으로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그날도 회사에서 업무를 마치고 슬슬 퇴근 준비를 하려는데 갑자기 장모님에게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심서방, 아직 퇴근 전이지? 네, 장모님. 아직 안 그래도 이제 슬슬 퇴근하려던 참이에요. 다행이구만. 저기 회사 끝나면 자네 회사 근처 공영주차장으로 좀 오게나. 무슨 일이신데요? 심서방, 오늘 미진이 몰래 나랑 갈 데가 있네. 미진이 몰래요? 그래, 자세한 얘기는 이따 하기로 하고 일 끝나자마자 이리로 좀 와. 다급한 목소리로 그런 말을 하며 전화를 끝낸 장모님이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지 싶은 생각을 하며 저는 장모님이 말한 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 차인데 장모님을 모시고 아내와 한 집에 살고 있어요. 처가살이하는 게 힘들지 않냐고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는데 저는 정반대입니다. 계모에게 눈칫밥을 먹고 자란 저에게 친아들처럼 따뜻한 밥을 몇 끼 지어주시는 분이 저희 장모님이시거든요. 장모님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아내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엄마 어디세요? 오늘 동창회 모임 있다고 했잖니. 심서방도 회식으로 늦는다던데 오늘은 혼자 저녁 먹어야겠네요. 그래, 엄마 운전 중이니 이만 끊자. 장모님이 아내에게까지 비밀로 하고 저를 데리고 가는 장소가 몹시 궁금하더군요. 장모님, 대체 어딜 가시는 거예요? 심서방, 이제 목적지가 곧이야. 내가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네에게 설명을 해야 할지 갈피가 안 서네. 네? 대체 어딜 가시는 건데 그러세요? 난감하다는 듯 식은땀까지 흘리면서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장모님이었습니다. 미진이가 알면 안 되는 곳이에요, 장모님?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미진이가 요즘 임신 초기로 종일 누워 지내는 아이가 아닌가. 병원에서 하도 조심하라 그래서. 오늘 괜히 데려왔다 놀라서 사달이라도 생길까봐 놔두고 온 거야. 말끝을 흐리더니만 그런 대답을 하는 장모님의 말을 듣자니 의구심만 증폭되는 게 사실이었죠. 대체 어딜 가시길래 아내에게까지 비밀로 하면서 나만 데리고 가시는 거지? 뭐 이왕 도착이 멀지 않았으니 가보면 알 거라는 심정으로 따라갔더랍니다. 그런데요, 장모님이 운전하는 차에 타 도착한 그곳을 보고 저는 입을 틀어 막고야 말았어요. 대체 어디를 갔길래 그렇게나 놀랐냐고요? 장모님이 저를 데리고 도착한 곳은 웬 한복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점 간판이 일단 1차 충격을 줬습니다. 심정우 한복집, 제 이름이요. 다름 아니라 심정우거든요. 거기다 한복집 쇼윈도 안을 보고 저는 넋을 잃고 그 앞을 다가가고 말았어요. 아니, 저 홀레 한복은... 한복집 안에 쇼윈도에 걸린 홀레 한복은 저와 아내가 전통 홀레를 올릴 때 입었던 신랑 신부 한복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꿈이라도 꾸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꿈도 아니고 분명한 현실임을 증명하는 물건이 또 하나 눈에 떡 들어오더라고요. 쇼윈도 옆에 저와 아내의 전통 홀레 사진이 커다랗게 액자까지 되어서 놓여 있는 겁니다. 장모님, 저랑 미진이 결혼 사진이 왜 여기 있어요? 한복집 안에 들어가 보면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그런 말을 하면서 제 손을 잡고 한복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는 장모님이었어요. 한복집 안에 들어가서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한복집 안에는 웬 나이든 아주머니 한 분이 휠체어에 앉아 정갈하게 쪽진 머리를 하고서 한복 바느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얼굴을 들어 저를 보는데 그 아주머니 얼굴이 어려서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있던 저희 친엄마를 붕어빵처럼 닮으신 겁니다. 혹시 엄마? 이게 누구야? 우리 아들 정우가 아니니? 저를 보자마자 휠체어를 끌고 저에게 다가와 저를 와락 끌어안는 엄마였습니다. 정우야, 내 아들 정우야. 내가 애먼 사람을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징표가 제 눈앞에 여러 개 있었어요. 뭘 보고 그런 말을 하느냐고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도 저의 어릴 적 모습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는 졸업사진과 성장사진들이 한복집 벽면 곳곳에 걸려 있더라고요. 엄마가 너를 영영 못 보고 세상을 뜨는 줄 알았는데 이게 꿈이니 생시니? 저를 와라 끌어안고 오열을 멈추지 못하는 엄마였습니다. 저는 도무지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고 실감이 나지가 않더라고요. 엄마가 대체 어떻게 여기 계세요? 진짜 저희 엄마 맞아요? 심서방, 미리 설명 못해서 미안하네. 이분은 자네 친엄마가 맞아.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는 저를 낳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태 자네 부모님이 그런 거짓말을 하고 계신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자네에게 이실직고를 하려고 데리고 온 거야. 그럼 지금까지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거짓말을 한 거라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요? 물론 사돈 내외께서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던 거지만 이왕 다 큰 성인인 자네가 알 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엄마, 대체 이렇게 살아계시면서 왜 여태 죽은 사람으로 지내셨어요? 네? 그런 질문을 하는 저도 울음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를 사진으로만 보면서 얼마나 애타게 그리워하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엄마가 보고 싶던 서러운 유년의 밤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엄마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신데 왜 아빠는 여태 엄마 존재를 말씀 안 하신 건데요? 대체 왜요? 정우야, 너희 아빠를 너무 원망하지 말아라. 멀쩡히 살아계신 엄마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게 저는 당최 이해가 안 간다고요. 지금부터 엄마가 하는 얘기 잘 들어. 너도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화만 내지는 못할 거야. 사부인, 지금 감정이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저도 설명을 거들어도 될까요? 네, 그래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사부인.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 가보는 엄마의 한복집에서 장모님과 엄마로부터 저의 과거 집안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어요. 제가 알기론 저를 낳다가 돌아가신 걸로 들었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심서방, 자네 어머님께서는 자네를 낳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의식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식물인간이 되셨다고 하더군. 뭐라고요? 엄마가 식물인간이요? 그래. 너 대체 언제까지 식물인간으로 뉘어있는 네 처 기다릴 작정이니? 그럼 이 사람을 내다 버리기라도 하란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이 아니지 않니? 젖먹이 어린애 두고 이리 깨어나지 못하는 며느리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싶어 걱정돼서 하는 소리다. 어머니, 아무리 이 사람이 의식 없이 누워있다고 해도 그런 말씀 너무 함부로 하지 마세요. 만약에 다 듣고 있는 거라고 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지금 그게 중요하니? 너 설마 평생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네 처 기다릴 셈이냐? 그건 제가 알아서 할 문제니 너무 채근하지 마세요, 어머니. 저를 낳다가 심하게 하혈을 한 엄마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그래도 식물인간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결핵성 척추염 소견이 있어요. 만에 하나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다 해도 하반신 마비 가능성이 크고요.
저희 아내가 걷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청천벽력 같은 의사의 선고 앞에서 아빠는 절망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깨어나기만을 소망하며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3살이 될 때까지 엄마는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 깨어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렸고 아빠는 하루하루 지쳐가셨다고 합니다. 너 대체 언제까지 호라비로 지낼 작정이냐? 더 이상 나도 혼자 정우 키우는 것도 힘에 부치니 더 미루지 말고 재혼 자리 알아봐. 처음엔 할머니 말을 듣지 않던 아빠였는데 혼자서 어린 저를 키우는 일이 너무 힘에 부치셨다고 해요. 제가 5살이 되던 해 결국 아빠는 새엄마와 재혼을 하셨고요. 그런데 재혼하고 반년이 채 되지 않아 엄마가 자리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나신 겁니다. 여보, 여기가 어디야? 당신 괜찮아? 그런데 왜 내 다리가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죠, 여보? 몇 년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엄마는 여러모로 충격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멀쩡하던 다리는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처지가 된 데다가 아빠에게는 버젓이 새 부인이 있었던 탓이죠. 정우 애미야, 서운해하지 말고 잘 들어라. 무슨 말씀인데 그런 말을 하세요? 네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5년 넘게 식물인간 상태였단다. 제가 그렇게나 길게 자리에 누워 있었다고요? 네가 정우를 낳으면서 문제가 생겼고 우린 평생 네가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요? 정우 아범 이제 더 이상 네 남편이 아니다. 이 사람이 제 남편이 아니면 그럼 누가 남편인데요? 여보, 어머님 대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의식을 회복한 엄마를 기다리고 있던 소식은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현실뿐이었습니다. 멀쩡했던 2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된 데다가 애처가였던 남편이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니 그런 말을 들은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하니 정말이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아빠는 차마 아픈 엄마를 두고 재혼했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오열을 터뜨리고 말았대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엄마에게 빌듯이 용서를 구한 아빠였다고 합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조금만 더 당신을 기다렸더라면. 당신 재혼한 거예요? 나 의식 없는 동안? 당신이 깨어날 가망이 없다고 해서. 나 혼자 어머니와 둘이서 정우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여보. 그럼 당신에겐 새 부인이, 우리 정우에겐 새엄마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다, 애미야. 네가 충격이 큰 건 알겠지만 어쩌겠니?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럼 우리 정우 지금 어디 있는데요? 네? 그 새엄마라는 사람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여보. 그 사람이 요즘 정우 돌보고 있어. 내 아들 정우, 우리 아들 정우 좀 보여줘요, 네? 내 아들 정우를 돌려달란 말이에요. 엄마는 이성을 잃고 울부짖으셨다고 합니다. 애미야, 네 속이 상한 건 알겠지만 현실이 이런 걸 어쩌겠니? 정우는 날 때부터 네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줄 알고 커왔어. 이제 겨우 새엄마에게 정붙이고 사는 아이에게 그런 충격을 줘서 좋을 게 뭐가 있겠니? 정우 엄마는 저잖아요. 10달 뱃속에 품고 내 배 아파 낳은 내 아들이라고요, 어머니. 제발 우리 정우 좀 보여주세요. 네? 애미야, 이제 정우 5살이야. 애가 똘똘해서 말도 잘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 알 건 다 아는 아이다. 하늘나라에 있다고 알던 엄마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면 애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제가 제 아들 얼굴 한번 못 보고 품에 한번 안아보지도 못하면 저는 어찌 살라고요? 엄마는 미친 사람처럼 오열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나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다 뺏어가도 좋은데 제발 우리 정우만 돌려줘. 부탁이야, 내가 키울게. 애미야, 대체 네가 무슨 수로 정우를 키운다는 거야?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게 당연한 일인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애미야, 가슴 아픈 말이다만 네가 예전 같은 상황이 아니잖니. 몸도 성치 않은 아이가 어찌 어린아이를 키우겠다는 말이야. 두 다리가 불편하다고 엄마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저 친정엄마 도움 받으면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어머니. 여보, 제발. 당신 재혼했다고 하니 나 더 붙잡지 않을게. 다른 거 다 필요 없으니까 제발 우리 정우만 돌려줘. 응? 여보, 장모님 재작년에 돌아가셨어. 뭐라고? 우리 엄마가? 그래, 당신 의식 잃고 식물인간 되고 1년 후에 암 선고를 받으셨어. 이 연타의 충격 속에서 엄마는 할 말을 잃고 넋을 잃은 사람처럼 멍하니 계시더랍니다. 아무 말 없이 서러운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는 엄마셨다고 합니다. 이럴 거면 내가 왜 깨어났을까? 날 이렇게 내던질 거면서 차라리 저 세상이라도 가게 두지 그랬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외할머니까지 세상을 떠난 상황이었고 엄마를 돌봐줄 수 있는 외가 식구는 아무도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엄마는 결국 장애인들이 사는 시설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셨다고 해요. 하반신이 아예 마비가 되어버려서 운신이 불편한 엄마가 혼자 생활하시는 게 아예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엄마는 평생 혼자 시설에서 사신 거란 말이세요? 그때 네 아빠가 그런 약속을 하셨다. 엄마가 혼자 생활할 정도로 적응이 되면 집을 얻어주신다고. 그럼 여태 어디서 지내신 건데요? 장애인 시설에서 재활치료랑 혼자 생활할 수 있게 여러 훈련을 거친 뒤에는 집을 얻어 나와 혼자 생활했어. 그 시설에 있을 때 한복 만드는 기술도 배우게 됐고. 엄마는 처음에 아빠가 다달이 붙여주시는 생활비로 근근히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젊어서부터 손재주가 좋았던 엄마는 한복 만드는 일에 재능과 적성이 있어서 생업도 그쪽으로 정하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했고 어떤 면에서 한복 짓는 일은 엄마 천직이었어. 그나마 한복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활도 안정이 됐고 뭐라도 하면서 일상을 버티게 되어서 다행이었다는 엄마였어요. 엄마, 그럼 제가 커가는 과정은 아빠에게 전달받으셨어요? 네 아빠가 정기적으로 엄마를 보러 오셨다. 그건 엄마와의 관계가 이어져서가 아니라 네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다달이 엄마에게 오셨어. 그러셨군요. 전 다달이 아빠가 엄마를 보러 오셨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린 시절부터 이해하지 못했던 아빠와 새엄마의 싸움의 원인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더랍니다. 제가요, 이런 사연 때문에 평생 새엄마의 손에서 자랐어요. 세상의 모든 계모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 새엄마는 그리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달에 한 번 큰 싸움이 벌어지는 아빠와 새엄마였죠. 당신 또 거기 다녀왔어요? 대체 언제까지 그거 가지고 시비 걸 거야? 10이라니요. 제 입장은 당신 생각조차 안 하는 거죠? 내가 두 집 살림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한 달에 한 번 들려 생활비 주고 오는 걸 그리 싫어하면 어쩌자는 거야? 이럴 거면 나하고 왜 재혼했는데요? 목소리 좀 낮춰. 정우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당신은 그저 정우 아들밖에 모르는 사람이죠. 날 이 집의 하녀로 유모로 쓰려고 재혼한 사람인 거 내가 모를 것 같아요? 그런 억지가 어딨어. 당신 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참, 차라리 나 모르게라도 다녔던가. 다달이 거기 다녀오는 거 내가 뻔히 알면서 기분 좋을 거라고 생각이라도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언제 당신 알게 했어? 당신이 알아낸 거잖아. 이제 나를 의부증 환자 취급하는 거예요? 당신 이러는 게 의부증 환자 아니면 뭐야? 이럴 거면 다시 도로 다 불러요. 그 사람 불러다 다시 시작하라고요. 당신 왜 자꾸 억지를 부려? 나랑 뱃속 아이 다 짐스럽죠? 제가 엎질러진 물인 거죠, 당신한테는. 여보, 제발 그런 소리 이제 좀 그만하자. 난 당신과 재혼했고 이제 내 아내는 당신이야. 당신 자꾸 이렇게 화내는 거 뱃속의 아이에게도 해로워. 이제 제발 이런 걸로 그만 다투자, 여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새엄마는 다달이 아빠가 엄마를 만나러 가는 걸 지독하게 싫어하셨던 거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유달리 저에게도 화풀이가 심한 새엄마였는데 뒤늦게 그 원인을 알게 된 저였던 셈이죠. 새엄마는 아빠와 재혼하고
제가 7살 되던 해에 이복 동생을 낳았습니다. 이복 동생이 태어난 뒤 저를 더욱 찬밥 취급하시던 새엄마였어요. 너는 어떻게 된 게 동생이 이뻐할 줄을 몰라? 거기 뚱하니 앉아있지 말고 동생 기저귀라도 쓰레기통에 좀 버려. 똥기저귀 냄새 나는데. 넌 명색이 형이 돼서 동생 기저귀가 더럽니? 얼른 엄마 말 듣지 못해? 네, 엄마 버리고 올게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새엄마는 일종의 자격지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식물인간으로 쓰러져 있던 본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기적적으로 일어났고 다달이 그 본부인을 보러 가는 남편, 그리고 그 본부인의 아들인 저, 그런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저에게 온화한 애정을 쏟아주기란 보통 넓은 품의 인격이 아니고서는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제 와서 좀 뒤늦게 그런 이해가 되는 저였어요. 엄마, 그럼 제가 결혼하는 거 다 아시고 결혼 예복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저는 한복집의 쇼윈도를 가르치면서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평생을 그래도 너 잘하는 소식을 내게 다달이 찾아와서 전해주셨다. 네가 전통을 내 올린다는 말 듣고 엄마는 혼자 환호성을 내질렀어. 왜요? 내가 신랑 신부 한복을 지어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으니까. 심서방, 사부인께서 건강이 정말 좋지 못하셨는데도 자네와 미진이의 예복을 손수 지으셨다네. 엄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장모님 얘기 듣고 보니까요, 유달리 수척해 보이는 엄마의 얼굴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세히 엄마를 보니까 머리숱도 많지 않고 병색이 완연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엄마, 어디가 아프신 거세요? 네? 사실 정우야, 엄마는 한 몇 년 전에 너에게 엄마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려고 했어. 그런데 왜 숨기셨어요? 그때라도 말씀해 주시죠. 엄마가 한복집 일 오래 하면서 기반도 잡았고 너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암 선고를 받았어. 암 투병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 정우야. 평생 너는 나를 죽은 사람으로 알고 살아왔는데 막상 나타난 생모라는 사람이 또 암이라고 하면 네 심정이 너무 아닐 것 같아서 그냥 나타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단다. 엄마 말을 들으니 가슴이 미어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암투병을 하며 힘든 몸으로 저와 아내의 결혼 한복을 한 땀 한 땀 지으셨을 엄마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신데 왜 힘들게 저런 예복까지 만드셨어요, 네? 평생을 나는 정우 너에게 엄마 노릇을 못했는데 그래도 너 장가갈 때 엄마로서 의미 있는 일 한 가지는 해주고 싶더구나. 엄마. 저는 그런 엄마를 껴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품 안에 쏙 들어오는 가냘픈 엄마의 몸피가 더욱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자네 부모님은 여전히 자네에게 사부인 존재를 말씀 안 하셨지만 나는 이제라도 자네가 어머니 존재를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여기 자네를 데리고 온 거야. 장모님,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100번 잘하신 선택이세요. 사부인, 생각 같아서는 우리 미진이도 데리고 와서 사부인께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요즘 우리 딸아이가 어딜 나다닐 컨디션이 아니라 데리고 못 와요. 며느라이가 어디 아픈 건 아니죠? 아픈 건 아니고요. 습관성 유산 끝에 좀 힘들게 아이가 들어선 상황이라 집에서 종일 누워 지내고 있답니다.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외출도 삼가고 심정적인 스트레스도 피하라고 해서요. 잘하셨어요. 오늘 괜히 따라왔다가 며느라이가 놀라기라도 하면 얼마나 큰일입니까, 사부인. 장모님께서 왜 아내에게 굳이 비밀로 하고 저를 데리고 오셨는지 저는 비로소 이해가 가더라고요. 장모님을 모시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장모님이었어요. 사부인이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 돼 보이는 게 사실이었네. 감사해요, 장모님. 장모님 아니었으면 저 평생 불효자로 남을 뻔했어요. 사부인이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 이제라도 집에 모셔와서 돌봐드리는 게 어떻겠나. 정말 그래도 돼요, 장모님? 아니, 그 문제를 나에게 허락을 구하나 당연히 자네가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건데
그래도 엄마 모시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당연히 상의 드려야죠. 아마 미진이도 상황을 알면 당연히 오케이 할 걸세. 평생 자네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그늘에서 그림자처럼 지내오셨는데 지금이라도 자네와 미진이가 돌봐드려야지. 장모님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다시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습니다. 저희 장모님이요. 마음이 이렇게나 따뜻하신 분이세요. 저는 새엄마의 성정이 차갑고 저에게 애정을 주신 분이 아니다 보니까 유년 시절과 사춘기 시절의 기억이 그리 좋지 않은 편입니다. 다녀왔습니다. 왔니? 저녁 혼자서 차려 먹을 수 있지? 네, 채영이랑 어디 좀 다녀올 테니 알아서 저녁 먹어라. 네, 너는 나한테 할 말이 네밖에 없어? 네, 다녀오세요. 아빠가 집을 비운 저녁이면 언제나 동생 채영이 손을 잡고 밖에 나가 둘이서 외식하고 돌아오는 새엄마였습니다. 그런 날 저녁이면 저는 혼자 집에 남아 라면을 끓여 먹거나 햄버거를 사다 먹거나 했어요. 라면 끓여 먹은 냄비 왜 설거지를 안 해놨어? 방 안에 들어와 공부하고 있는 제게 들어와 그런 타박을 하는 새엄마였죠. 대꾸 없이 나가 설거지를 하고 있노라면 새엄마와 여동생에게서 갈비 냄새가 풍겨 나오곤 했습니다. 엄마, 다음번에 저번에 갔던 갈비집 가요. 오늘 간 데는 맛이 없어요. 채영이 너 조용히 못해? 엄마랑 식당 갔다 온 얘기 오빠 앞에서 하지 말랬잖아. 저를 혼자 놔두고 동생과 둘이 외식을 가거나 똑같이 도시락을 싸줘도 제 도시락 그 반찬은 뭔가 한두 가지가 빠져있곤 했어요. 심지어 저희 집 냉장고에는 저에게 주는 반찬통이 따로 있었습니다. 동생이나 엄마 아빠가 먹는 반찬통에 제가 모르고 손을 대면 불호령이 떨어졌죠. 정우 너, 네 반찬통 꺼내 먹으라고 몇 번을 말하니? 애가 한 번 말하면 왜 듣는 법이 없어? 그런 식이다 보니 저는 점점 집에서 식사하는 걸 피하게 됐어요. 저희 아빠는 직업적으로 해외 출장이 잦은 분이었습니다. 출장을 안 가시더라도 회식이다 접대다 저녁 약속이 많은 분이었죠. 친할머니가 살아계실 땐 그래도 대놓고 저를 차별을 못하던 새엄마였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무렵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저에 대한 그런 차별이 대놓고 심해지더라고요. 심지어 빨래를 돌려도 제 것만 따로 세탁하는 새엄마였습니다. 그런 눈칫밥을 먹고 자라온 저여서 솔직히 엄마에 대한 사랑 같은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이나 살가운 보살핌 같은 게 어떤 건지 하나도 모르고 자란 셈이었죠. 그런 저에게 장모님의 존재는 특별했어요. 자네가 심서방인가? 어서 들어오게. 첫 만남에서부터 저를 심서방이라 부르며 환대해 주신 장모님이었습니다. 아내 손을 잡고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저에게 주신다고 한 상 가득 밥상을 차린 장모님이셨어요. 불고기, 된장찌개, 잡채 같은 반찬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정성과 온기가 깃든 집밥 밥상을 받아봤더랍니다. 음식이 자네 입맛에 맞나 모르겠네. 너무 맛있어요, 장모님. 저 머리털 나고 이렇게 맛있는 집밥 처음 먹어봐요. 천천히 많이 들게나. 미진이에게 물어봐서 자네가 좋아하는 음식들로 만들어 봤어. 그러고 보니 밥상 위의 음식들이 죄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저는 그날 장모님의 정성이 깃든 밥을 먹으며 콧날이 시큰해지는 걸 겨우 참았더랍니다. 장인어른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장모님이 혼자셨고 저는 아내에게 먼저 장모님을 모시고 살자고 제안했어요. 결혼하고 쭉 신혼 때부터 장모님과 한 집에 살고 있고요. 아침마다 제가 출근할 때 정성 가득한 끼니를 차려주시는 장모님이셨죠. 장모님, 아침 일찍부터 식사 차리기 힘드신데 그냥 드세요. 저 원래 아침 잘 안 먹어요.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나. 젊은 사람이 밥심으로 일하는 건데 아침밥 든든히 먹고 출근해야지. 그래도 매번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시는 거 너무 죄송해서요. 나이 들어 새벽잠도 없으니 괜한 걱정 말게나. 자네가 건강해야 우리 미진이도 행복하지. 안 그래? 갓 지은 돌솥밥에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찌개, 장모님의 손맛이 그대로 느껴지는 나물 무침, 온기 가득한 장모님의 밥상은 제 배를 부르게 하는 것뿐 아니라 영혼까지 살찌우는 느낌이 있는 게 사실이었죠.
새엄마에게 눈칫밥만 먹고 큰 저에게 장모님의 그런 살뜰한 케어는 너무나 따뜻하고 감동적인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날 밤 차분하게 아내에게 엄마를 만난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아내 역시 크게 놀란 게 사실이었죠. 그래서 당신과 어머니가 비밀로 다녀왔구나? 당신이 혹시라도 놀랄까 봐서. 요즘 외출도 삼가는 거 아니까. 여보, 당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데 우리가 모셔와서 돌봐드리자. 장모님과 똑같은 소리를 하는 아내였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장모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자기도 짜맞춘 것처럼 같은 소리를 해? 어머님, 당신이 평생 얼마나 그리우셨을 거야. 나도 임신하고 보니까 겨우 엄마 마음을 알겠는데 상상만 해도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 그런 말을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는 아내였어요. 지금이라도 집에서 모시면서 같이 살면서 보살펴드리자. 암투병 하신다는데 어떻게 혼자 지내시게 해. 당신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 괜찮겠어? 당신은 장모님 모시고 사는데 나라고 못할 게 뭐야. 다른 분도 아니고 평생을 당신 생각해서 그림자처럼 사신 어머니 지금부터라도 정말 잘해드리고 싶어. 여보, 정말 고맙다. 내가 장가 하나는 진짜 잘 왔어.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착한 아내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렇게 엄마를 저희 집에 모시고 다 함께 살게 되었고요. 임신한 아내를 대신해서 아픈 엄마를 간병하는 일을 도맡아 주시는 장모님이셨습니다. 사부인, 매끼 일이 황송한 밥상을 받아서 어쩝니까? 암 환자들은 식단이 구할이래요. 제가 다 유기농 식재료로 얼마든지 안심하고 드셔도 되는 레시피로 차린 거니까 많이 드세요. 임신 안정기에 접어든 아내는 엄마가 항암 치료를 받는 날이면 늘 병원에 같이 동행을 했어요. 회사 일로 바쁜 저 대신에 엄마 투병을 도맡아주는 장모님과 아내가 너무 고마울 따름이었죠. 정우야, 사부인과 며느리 덕에 내가 이리 호강하며 살게 될 줄 몰랐구나. 죄송하고 감사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 그만큼 제가 아내랑 장모님께 잘할 테니 걱정 마세요, 엄마. 엄마가 평생 너를 못 보고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한 집에서 부대끼며 살게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아. 저도 그래요, 엄마. 저 살면서 요즘처럼 행복하던 때가 진짜 없었어요. 엄마는 저희 집으로 오셔서 생활한 지 1년 반 만에 엄청나게 건강이 좋아지셨어요. 이런 식이면 암 완치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시한부 선고 내려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정말 놀랄 만한 결과네요. 제가 사부인과 며느리 덕에 극진한 케어를 받아 일이 된 것 같네요. 사부인 정말 감사드려요. 세상에, 암 크기가 이렇게 작아졌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사부인. 원래 엄마는 항암 치료 후에 대수술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암세포가 눈에 띄게 줄어서 수술의 위험성도 훨씬 낮아졌다고 말하는 의사였습니다. 다행히 수술도 성공적이었고요. 아내도 건강이 순산해서 귀여운 아들을 낳은 데다 엄마의 건강까지 호전이 되어가니 저는 너무 신이 나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엄마를 모시고 살게 되면서 못마땅한 기색을 비춘 딱 한 사람, 새엄마였습니다. 넌 그런 큰 문제를 결정하면 내게 상의 한 번을 안 하니? 글쎄요. 되려 되묻고 싶네요. 왜 그렇게까지 제 친어머니 존재를 숨기셨는데요? 뭐라고? 이건 아버지께도 같이 드리고 싶은 질문이기는 해요. 그리고 새엄마, 제가 새엄마 허락을 받을 만큼 저에게 어머니 도리를 하신 분은 아니시잖아요. 이제 와서 나에게 따지겠다는 거니? 그냥 제가 저희 엄마 모시는 문제 가지고 왈가불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로 언성을 좀 높인 후에 저는 새엄마를 찾아뵙지 않았어요. 어려서 제가 상처받은 기억이 너무 많았던지라 솔직히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는 거의 절연하다시피 지내온 것도 사실이었고요. 시간이 흘러 저희 아들이 3살 되던 무렵 엄마는 병원에서 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날 온 식구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에서 조촐하게 삼겹살 파티를 벌이는 중이었죠. 사부인, 정말 감사드려요. 사부인께서 저를 그리 간호해주지 않으셨으면 저 이런 결과 없었을 거예요. 장모님,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그런 말을 하면서 꾸벅 인사를 했더랍니다.
가족끼리 무슨 그런 거창하게 인사치레를 하나. 사부인께서 맺기 힘들게 차려주신 유기농 식당 덕분에 제가 목숨을 건졌어요. 장모님, 저 앞으로 장모님께도 미진이에게도 더 잘하겠습니다. 알겠으니 앉아서 얼른 삼겹살이나 먹게나. 고기 식으면 맛없어. 얼른 먹어. 제가 구울게요, 장모님. 앉아서 드세요. 아니야, 2개나. 손 붙인 사람이 계속 굽는 게 나아. 한참 가족들끼리 식사 중인데 현관 벨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나가보니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사실 저는 깜짝 놀란 게 사실이었죠. 왜냐하면 제가 집에 엄마를 모시고 산 뒤로 저희 집에 발걸음을 안 하는 아버지셨거든요. 뭐 내심 좀 서운하면서도 그냥 이해를 하고 지냈더랍니다. 새엄마가 워낙에 친엄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껄끄럽게 생각하고 계신다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빠? 어쩐 일이세요? 지나가는 길에 잠깐 들렀다. 이거 전해주려고. 한우 선물 세트와 과일 따위를 잔뜩 사가지고 오신 아빠셨어요. 그동안 네가 엄마 모시고 사는 거 알면서도 와보지 못해서 미안했다. 이거 가지고 가서 사부인께 전해드려. 아빠, 들어와서 식사라도 좀 하고 가세요. 나중에 천천히 하마. 차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고향 후배 녀석들과 한잔하느라 차는 두고 오는 길이다. 저는 그날 아빠를 집으로 모셔다 드렸습니다.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는 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아빠였어요. 정우야, 미안했다. 너에게 평생.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엄마 존재 숨긴 거 말이다. 늘 고민이 깊었는데 널 혼란스럽게 안 만드는 게 낫다는 판단이었어. 이해해요. 그런 말씀 이제 안 하셔도 되고요. 참, 너에게 또 하나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인데요? 나 네 새엄마와 조론하기로 했다. 조론이요? 갑자기 왜요? 저는 깜짝 놀라 갓길에 차를 정차하고 아빠에게 여쭤봤더랍니다. 너 알다시피 네 새엄마와 나는 문제가 많았잖니. 아니 그래도 그렇지 조론이라뇨. 솔직히 말하면 이참에 법적으로도 정리하려다 너 알다시피 얼마 안 있으면 재영이 시집 가잖니. 사돈댁에 창피한 일은 일단 피하고 싶어서 조론으로 결정했다. 새엄마도 동의하셨어요? 그래, 네 새엄마 집 얻어서 나갔어. 이제 우리 집에는 아빠 혼자 산다. 아니 대체 이게 무슨... 채영이는요? 결혼 준비하는데 조론하냐면서 막 짜증내더니 지 남자친구 자취하는 오피스텔로 가버렸고. 아빠, 이왕 평생 사신 거 그냥 사시지 왜 그러세요? 미안하다. 너에게도 이런 모습 보여서. 그런데 변명하자면 정우야, 아빠도 평생 쉽지는 않았다. 네? 네가 아빠 원망하는 거 다 알아. 네 엄마가 다리도 불편하고 몸도 성치 않은데 평생 혼자 살게 버려둔 거. 아빠 역시 평생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었다. 아빠도 어쩔 수 없으셨던 거잖아요. 재혼하고 반년 만에 네 엄마가 깨어났을 때 솔직히 난 그때 모든 걸 다 되돌리고 싶었어. 그런데 네 새엄마 뱃속에는 채영이가 자라고 있었지. 아빠, 내 은연중에 그런 진심이 네 새엄마에게도 전달이 됐겠지. 사람의 진심처럼 은연중에 빤히 투영되는 것도 없으니까. 그런 서운함을 너에게 투사시킨 새엄마였고 그 상처는 또 고스란히 네 몫이 되었다는 걸 아빠는 안다. 눈가가 시큰해져서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시는 아빠셨어요. 정우야, 못난 아비 때문에 평생 서러운 일 많이 겪게 해서 미안하다. 정우 너나 네 엄마에게 아빠는 죄인이야. 아빠, 다 지난 일이고 아빠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걸 저 알아요. 아빠 원망 안 하니까 그런 말씀 마세요. 사부인께서 네 엄마를 그리 잘 돌봐주셨다니 너무 감사할 따름이야. 네 엄마에게 이 아빠가 못한 몫까지 네가 잘 해드리렴. 사부인께는 내가 또 따로 인사를 전할 거야. 그날 아빠를 집에 내려드리고 돌아오는 길 참 복잡하고 여러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저와 엄마만이 피해자라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빠에게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시라
원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솔직한 진심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식물인간으로 쓰러져 계실 때 조금만 더 아빠가 기다려 주셨더라면, 그래서 엄마가 깨어나고 그렇게 엄마 아빠와 우리 세 식구가 살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수백 번도 더 했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어요. 아빠의 졸혼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시는 엄마셨죠. 뭐? 네 아빠가 졸혼을 하셨다고? 네. 법적인 절차 밟고 정식으로 이혼하고 싶으셨나 봐요, 실은. 네 이복 여동생 결혼 때문에 졸혼으로 정리됐고? 네. 네 아빠도 참 이왕 그렇게 재혼했으면 잘 살기라도 할 것이지. 엄마, 이제 와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사실 아빠랑 새엄마요.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못하셨어요. 사이가 안 좋았다니?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분인 줄 알아서 엄마 존재 때문에 두 분 사이 불화의 원인이 된다는 건 전혀 몰랐어요. 아빠가 매달 엄마 보러 다녀오실 때마다 부부싸움이 났었거든요. 네 아빠가 날 보러 오는 걸 알게 처신한 게 잘못이다. 아빠가 엄마랑 제게 죄책감이 크세요. 아까 차 안에서도 그런 말씀하셨고요. 옛날에 말이다. 엄마가 의식 회복하고 깨어났을 때 나도 솔직히 네 아빠 원망 많이 했어. 무엇보다 정수 너를 떼어놓아야 하는 일이 엄마는 너무 힘들었으니까. 엄마는 아빠를 다 용서하셨어요? 시간 지나면서 아빠 입장을 생각해보니 몇 년을 안 깨어나고 깨어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식물인간 아내를 언제까지 하염없이 기다릴 수 있을까 싶더구나. 엄마, 이젠 정수 너도 아빠 원망 안 했으면 좋겠다. 엄마도 네 아빠 원망 안 해. 어쨌건 다달이 날 찾아와 네 소식 계속해서 전해줬고, 네 아빠가 그리 여유로운 형편 아니었어도 엄마에게 여태 생활비 붙여주고 그런 사람이다. 그거야 당연한 거죠, 엄마. 정수야, 세상에 말이야 당연한 걸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네 아빠는 최선을 다한 사람이야. 여러 가지로. 어찌 보면 잘못은 엄마에게도 있어. 깨어날 거면 좀 더 빨리 깨어나서 네 아빠가 그런 선택 안 하게 만들 수도 있었으니까. 그게 뭐 엄마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빠 선택 역시 불가피했단 말을 하는 거란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엄마. 아내는 아들 녀석이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할 즈음 엄마가 운영하시는 한복집에 나가 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당신 요즘 엄마에게 한복 만드는 법 배운다며? 처음엔 그냥 어머님 가게 일 도와드리러 나가기 시작했는데 한복 짓는 일이 참 매력적이더라고요. 정수야, 네 아내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야. 엄마 젊었을 때보다 훨씬 빨리 배우고 아주 타고난 여우손이다. 여우손이요? 그게 뭔데요, 엄마? 솜씨 야무지고 좋은 손을 가진 사람 손을 여우손이라고 하잖니.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가 들어온다더니 미진이가 사부인을 많이 닮았어요. 제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길래 말년이 일이 복이 터지나 모르겠네요. 아들 녀석 상봉해서 한 집에 살게 된 것도 꿈만 같은데 우리 며느리가 제 일까지 이어서 배운다니 이렇게 고마울 때가 없어요. 사부인, 부디 사부인 솜씨 미진이에게 잘 물려주세요. 당연하죠, 사부인. 남이라 해도 똘똘한 제자는 예쁜 법인데 미진이는 수제자인데다 며느리이기까지 한걸요. 아내는 엄마에게 한복 짓는 법을 전수받기 시작했고 3년 정도가 지나서부터는 엄마 대신 고객들의 주문을 받아서 한복을 직접 짓는 수준에 이르렀어요. 여기는 고부간에 같이 운영을 하시는 곳인가 봐요. 아, 저는 아직 배우는 단계고 저희 시어머니께서 다 만드세요. 말이 그렇지 솜씨는 저희 며느리가 훨씬 뛰어나답니다. 나이가 젊어 그런가 감각도 훨씬 저보다 세련됐고요. 저는 아직 저희 어머님 솜씨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어요. 고부간에 서로 그리 치하면서 일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여기 솜씨 좋기로 유명한 곳인데 두 분 다 서로가 더 낫다 하시니 어느 분께 한복을 부탁드려야 할지 고민되는데요. 여기 도록이 2개 있어요. 하나는 제가 만든 디자인들이고 나머지는 며느리 디자인이니 보시고 취향에 맞는 걸로 하시면 되세요. 아내가 엄마의 한복집 일을 도운 후로 한복집 매상이 더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거드는 손이 느니까 작업 속도도 빨라졌고 또 아내 솜씨가 좋다 보니 요즘 아내를 찾는 단골 손님도 점점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리가 불편한 엄마를 보조해서 한복집 일에 여러 굳은 일들을 도맡아 하는 아내입니다. 솔직히 그런 역할까지 아내에게 바랬던 적은 없던 터라 고마우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죠. 퇴근길 저는 항상 한복집에 들러서 엄마와 아내를 픽업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오면 장모님께서 찌개와 맛난 반찬들로 차려진 저녁 밥상을 준비하고 계시곤 하죠. 다녀왔습니다, 장모님. 이제 들어오나? 수고가 많았네. 사부인도 수고 많으셨어요. 미진이 너도. 저녁 밥상을 물리고 나면 장모님과 엄마는 손주 재롱을 보시다 잠이 드십니다. 두 분이 사이가 좋으셔서 어떨 때는 두 분이 수다 떨며 밤늦도록 드라마를 보시기도 하고요. 저는 피곤한 아내를 위해 늘 자기 전에 마사지를 해주곤 해요. 당신도 피곤할 텐데 쉬어요. 당신이 더 힘들지. 종일 한복집에서 동동거리려면 엄마 모시고 일하려면 당신 일이 많은 거 잘 알아. 내가 어머니께 한복을 배우는 입장인걸요. 여보, 고마워. 우리 엄마에게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줘서. 저희 아내가요, 정말 저희 엄마에게 살가운 딸처럼 세심하게 잘 챙겨드리고 옆에서 말동무도 잘하고 너무 착한 100점짜리 며느리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아들 같은 사위 역할을 하는데 부창부수, 이심전심,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한복일 배우는 거 힘들지 않아? 안 힘들다 하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힘든 만큼 참 재밌어요. 당신이 한복 디자이너가 될 줄은 몰랐네. 나도 몰랐어요. 이 모든 게 참 신기해요. 운명 같기도 하고. 아내를 만났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더랍니다. 이 여자와 결혼해야겠다. 이 여자는 운명이다. 아내와 결혼한 후로 저에게는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아요. 엄마 사랑이라곤 모르고 자란 저에게 살뜰한 정을 주시는 장모님이 계셔서 너무 좋았는데 또 장모님을 통해서 저는 평생 그 존재도 모르고 살았던 친엄마까지 만나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살면서 귀인을 만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데 난 참 귀인을 많이 만났어. 당신 귀인이 누군데요? 일단은 당신, 그리고 그 다음은 장모님. 나도 일단은 당신, 그리고 그 다음은 어머님이에요. 그 다음은 어머님이에요. 장모님께서 엄마를 헌신적으로 간호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장모님 안 계셨으면 엄마 진짜 암 완치 못하셨을 거야. 장모님께서는 엄마가 암 완치 판정을 받으신 뒤로도 엄마의 건강을 위한 식단을 엄청 세심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십니다. 이런 이유로 저희 집 식탁에 오르는 모든 식재료는 유기농이고 조미료나 몸에 나쁜 재료들이 전혀 안 들어가요. 엄마가요, 당신이 평생 따뜻한 친모 사랑 못 받고 자란 게 참 안쓰럽다 하셨어요. 늦게 만난 만큼. 하루라도 더 당신과 어머님 같이 얼굴 맞대고 살게 해주고 싶다고요. 그거 봐. 정말 장모님은 나에게 하늘이 내린 귀인이시라니까. 내가 순번 밀린 거네요? 순번 밀려도 전혀 기분 나쁜 얼굴이 아닌데? 아내에게 안마를 해주면서도 하나도 힘이 들지 않고 웃음꽃만 터지는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하루하루 일상을 보낼 수 있는 것만큼 인생에 있어 행복한 일이 또 있을까요? 눈칫밥 먹던 서러운 유년기 시절과 사춘기 시절에는 한 번도 제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밥을 먹어도 뭔가 헛헛하고 잠자리에 누우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리운 엄마의 얼굴이 천장에 동동 떠다니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매일 감사하다는 마음을 되뇌이며 잠자리에 들곤 합니다. 옆에 누워 곤히 자는 아내의 사랑스러운 얼굴에서 옆방에 계신 엄마의 존재를 상기할 때, 그리고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 장모님의 도마 소리에서 저는 말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껴요. 큰 부자는 아니지만 솔직히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 같거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온기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언제나 건강과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